결혼하면 안 되는 팔자다. 결혼하면 고생만 한다 그랬거든요. 그때가 20대 초였으니 결혼을 당장 하지도 않을 거라 그 얘기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나한테 결혼 운이 없어서 그런가 싶더라고요. 아니면 제가 개념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얼마나 개념 없는 사람들이랑 제가 함께 있었는지 써보려고 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어떻게 집안을 망치는지도 얘기해드리고 싶네요. 어떻게 제 이야기를 풀어서 말씀드려야 하나 긴장도 되지만 그래도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에 눈이 밝기도 했고 돈 관리하는 부분을 좋아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유독 숫자에 예민했죠. 그리고 사람 보는 눈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무사라는 직업을 갖게 됐습니다. 세무사를 하게 되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세금 폭탄에 맞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주로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 고객이라고 부릅니다. 제 남편도 저희 그런 고객들 중 한 명이었어요.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사업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니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사실 저희 친정은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 젊은 나이에 부모님 도움받아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참 부러웠거든요. 근데 남편은 저희 다른 고객분들과는 다르게 겸손하기도 하고 차분한 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남편은 침착하게 돈 관리해주는 제가 멋있어 보였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았죠. 사실 결혼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본인이 첫째라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결혼 얘기를 꺼냈어요. 저는 2, 3년 정도 사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1년 정도 만난 후 결혼하길 원했어요. 저도 결혼할 거라면 굳이 늦게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계절 정도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1년을 만난 후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이 못 사는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말씀을 하진 않았지만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세무사라는 직업도 갖고 있고 저희 부모님도 손 벌리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으셨죠. 그렇게 결혼한 후 한 10개월 정도 신혼생활을 했나? 그때쯤 저희에게 첫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됐죠. 남의 돈을 처리해주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니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았거든요. 근데 임신 중에는 스트레스가 쥐약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좀 키워놓고 직장을 잡는 게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무사는 자격증이 있는 것이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직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희 큰애가 돌이 될 쯤 도련님이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동서로 인해 시댁에 정말 별일이 다 일어났어요. 하지만 처음 동서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땐 시어머니는 돈 많은 며느리가 생길 것 같다며 저한테 얼마나 호들갑 떨었는지 몰라요. 너 우리 둘째 만나는 애 이야기 들었어? 아니 거기 사돈이 그렇게 부자라 하더라고. 이번에 인사 온다고 하니까 너도 옷 좀 새로 사고 그래라. 우리도 좀 있어 보여야 무시를 안 당할 거 아니야. 첫째는 너무 돈을 안 보고 결혼해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둘째는 처가 덕 좀 보게 생겼다.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동서에 대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온다는 날에 나름 신경 써서 시어머니 댁으로 갔죠. 한 30분 정도 기다렸나? 도련님이 동서 될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와서 저랑 시어머니는 서로 쳐다보게 됐죠. 그렇게 부자라고 하더니 시댁에 인사드리러 오는데 빈손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는 얼떨떨하게 인사하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이런저런 말을 하는데 대뜸 시어머니가 사돈댁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마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생각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친정이 여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뭐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인사하러 왔는데 빈손이니까 우리 둘째한테 듣기로 80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하던데. 시어머니가 은근 눈치를 주니 동선을 웃으면서 갑자기 본인 가방에 있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한테 전하더라고요. 저희 친정 건물에 대한 서류예요. 말로만 하는 것보단 가족들 사이니까 직접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희 아버지 성함이에요. 뭐든 확실하게 하는 게 서로 좋잖아요. 그럼 배운 집안 딸이라 그런지 아주 똑소리 나네. 내가 의심하거나 그래서 한 얘기는 아니고, 아무래도 괜히 뒤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물어보는 게 확실하잖아. 오해도 없고. 저도 알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따로 준비한 거예요. 괜히 이것저것 사오는 것보다 이런 서류 한 장을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너무 빈손이었던 것 같네요. 죄송해요. 아유, 아니야.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그런 형식이 뭐가 중요해. 그런 거 안 챙겨도 된다. 괜찮아. 동서가 보여준 서류를 보고 나서는 시어머니 태도가 확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방님이 결혼을 준비하는데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서방님이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는 결혼 준비부터 혼수 등등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결혼식은 여자 쪽에서 더 많이 알아보잖아요. 저희 결혼할 때도 거의 다 제가 주도해서 했던 것들이라 남편이 알고 있는 게 없어서 제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 홀 예약하실 때 알려주긴 하겠지만 보증인원 잡고 먼저 계약금 넣어요. 그리고 나서 식 끝나고 보증인원보다 더 많이 왔을 경우에는 계산해서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서방님이 이런 것까지 하세요? 이런 건 주로 여자들이 많이 하는데. 그리고 혼수 준비는 끝나신 거예요? 저번에는 혼수 뭐 물어보셨던 것 같은데. 아, 혼수는 다 예약 걸어놔서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형수님 덕분에 저렴한 식장도 알게 돼서 다행이네요. 예산을 좀 아낄 수 있겠어요. 아니, 동선의 친정에서는 뭐 안 해주신대요? 다 서방님 돈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반반 결혼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때 반반으로 해서 진행했거든요. 우선 서방님 돈으로 결제하고 나중에 받는 거예요? 결혼식 비용에 나가는 것도 만만찮을 텐데 서방님이 다 내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꼬치꼬치 물어봤습니다. 근데 서방님이 얘기하기 곤란한지 웃기만 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어머니한테 이런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이번에 서방님 결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 서방님이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잔데 친정에서 딸 결혼하는 거에 돈 한 푼 안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번 잘 알아보세요. 제가 느끼기에 동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가 뭐 무당도 아니고 사람 얼굴 보면 이상한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리고 너는 저번에 서류도 봤으면서 아직도 의심하니?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네가 그 작은 세무사 안에서 직원으로 있었으니까 부자들이 어떻게 돈 쓰는지 몰라서 그래. 원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허튼 곳에 돈 안 쓴다고 하더라. 네가 부자를 보긴 했어? 에휴, 하나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마라. 그리고 괜히 작은 애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너는 네 집안일에나 신경 써. 시어머니는 저를 무시하면서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대로 아는 건 아니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더 말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저한테 보여줄 게 있다고 하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한 건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동선의 친정 건물이라고 하셨어요.
저기 저 건물 보여? 저게 우리 둘째네 친정 건물이란다. 내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다 봤는데 빈 상가가 없더라. 저 정도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깟 결혼식 푼돈이 없어서 그러겠어? 그리고 원래 서울보다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 더 알짜배기야. 그럼 다행이고요. 서방이 혼자 결혼 준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 거예요. 걱정도 팔자다. 걔가 너희 친정이랑 같아? 너야 못 사는 친정이었으니까 빈손으로 왔다지만 우리 둘째네는 80억짜리 건물주 딸인데 나중에 차차 갚겠지. 저는 계속 의심스러웠지만 시어머니는 동서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방님네가 결혼하게 됐죠. 이제 결혼도 했으니 잘 살겠지 싶어서 신경 안 쓰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동서도 새로 들어왔으니 우리 집 집들이를 하자고 하셨어요.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저희 집이 깨끗한 편이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정리 정도는 못하는 편이어서 본인 집 치우기 싫으니 저희 집으로 동서를 부른 것이었죠. 솔직히 저희 집에 누가 오는 게 싫기도 했지만 어쩌겠어요. 알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저희 집에 처음 오는 날에도 동서는 빈손이었습니다. 계속 그러니 저도 별 기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싶었죠. 그리고 저보다 손아래 사람이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자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동서는 우리 집을 보더니 계속 감탄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30평 안 되는 거죠. 제 친구들 집 중에서 아이 있는 집은 정말 너저분하게 되어 있던데. 그리고 원래 집이 작으면 청소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근데 형님네는 큰 평수도 아니고 애가 있는데도 엄청 깨끗하네요. 30평대가 작은 아파트도 아닌데 동서는 계속해서 평수가 작은데 깨끗하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지만 걷다 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청소하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했죠. 아, 내가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걸 좋아해서 그래. 그리고 지금 집에 있다 보니 사부작 하게 되네. 애가 어려도 바로바로 정리하면 그렇게까지 지저분해지진 않더라고. 그리고 우리 애가 좀 얌전히 노는 편이기도 하고. 우리 건물 관리해 주시는 분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대충대충 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요. 종종 다른 분들한테 컴플레인도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형님 같은 분이 우리 친정부모님 건물 관리해주면 건물값도 더 오를 것 같은데 건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시세가 달라지거든요. 동서는 갑자기 본인 건물 얘기를 하면서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때 속으로 설마 나한테 건물 청소를 맡기려고 하는 건가 싶었어요. 집 관리하는 거랑 건물 관리하는 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말에 섞게 되면 괜히 덤탱이 쓸까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저희 대화에 끼어들면서 저보고 동서 친정 건물 청소를 도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 구하는 게 원래 어려워. 마음에 드는 사람 찾는 것도 힘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첫째가 둘째 건물 가서 청소 좀 해줘라. 너는 정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청소도 잘하잖아. 네? 집 청소랑 건물 청소가 얼마나 다른데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닌데 저 이제 애도 커서 슬슬 경력 살려서 일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차라리 지금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돈을 더 주시는 건 어때요? 예, 너가 하면 그 사람들한테 돈 안 줘도 되잖아. 그리고 너가 쉬엄쉬엄 하면 되는 거니까 둘째네가 저렇게까지 고민하는데, 그리고 네가 경력이라고 해봤자 살림밖에 더 있어. 그리고 둘째네가 너 살림하는 거 마음에 드는 것 같으니까 네가 좀 가서 관리 좀 해줘라.
너 혼자 하기 힘들면 둘째 너도 같이 도와줘. 그리고 괜히 가족끼리 돈 받고 그러지 말고 가족 좋은 게 뭐니? 제가 이렇게까지 거절 의사를 보이면 동서도 괜찮다고 할 법 하잖아요. 근데 저랑 시어머니 얘기를 조용히 듣더니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형님, 감사해요. 형님이 건물 관리해 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가족끼리 동거래는 좀 그러니까 종종 제가 조카 옷이나 간식 같은 거 사다 줄게요. 그래, 그러면 되겠다. 무슨 돈을 받아. 그냥 조금 넓은 집 청소한다 생각하고 해주면 되는 거지. 가족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거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동서 앞에서 저를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랑 동서네가 나간 후 남편이랑 대판 싸웠어요. 본인 와이프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 말 한마디 해줄 법한데 제가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서 한마디도 안 하고 멀뚱멀뚱 앉아 있었거든요. 당신, 아까 시어머니랑 동서하는 얘기 뻔히 들었으면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나보고 진짜 동서네 건물 청소하러 가라는 거야? 당신도 같이 가라고 하는데 화도 안 나? 그러실 수도 있지. 그리고 재수 씨네가 정말 도움이 필요해서 우리한테 말한 걸 수도 있잖아. 그거 뭐 얼마나 힘들다고. 매일매일 해주는 것도 아니고 2, 3일에 한 번씩 가서 해주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로 그렇게 열을 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네 일인데. 그렇게 시험시험 할 수 있는 일이면 나보고 시키지 말고 당신이 해. 나는 다시 세무서 쪽으로 직장 알아봐서 들어갈 테니까 나한테 동선의 건물 관리하라고 말하기만 해봐.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남편의 태평한 모습을 보니 화가 더 치밀어 올랐죠. 이제 슬슬 일자리 알아봐야겠다 생각했던 거였는데 정말 빨리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일했던 세무서 쪽 지인들을 만나서 직장 이야기를 하다 본인들의 고객분들에 대한 얘기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 가운데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요즘 비싼 건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사기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 이번에 그 소식 들었어? 무슨 지방에 있는 곳이었는데 80억짜리 건물주가 그렇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 심지어 젊은 사람이래. 우리 쪽 고객만 2명 당했어. 근데 내가 그 건물 보니까 혹할만 하더라. 맞아. 우리 쪽 고객 중에서도 한 명 있어. 요즘 난리더니 그 무슨 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80억짜리 건물이잖아. 너희는 2명이나 있어?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비싼 건물 갖고 있다고 하면 쉽게 믿고 돈 빌려주는 것 같더라. 그리고 원래 지방에 현금 부자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 현금으로 턱턱 빌려주니 증거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 더 받기 어렵지.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데 뭔가 저희 동선의 건물 같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방에 80억짜리 건물이 많은 건 아니었거든요. 서울이야 땅값도 비싸고 건물도 비싸다 보니 몇십억 하는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들 투자하는 겸 돈 못 받아도 건물이 팔리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인들한테 우리 동선의 건물 같다고 말은 못했습니다. 섣불리 말하기는 조심스러웠거든요. 정말 동선의 건물이 아닐 수도 있으니 저 혼자 이런저런 정보를 알아봤죠.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떼봤는데 생각보다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도 은행빚 갚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돈을 못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돈 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너희 모은 돈 좀 있니? 어느 정도 있어? 적금 같은 거 들은 거 있으면 좀 보내줘 봐라. 네? 갑자기 전화하셔서 돈 보내다뇨. 무슨 일 있으세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둘째네 좀 보내주려고. 요즘 경기가 안 좋아 그런지 세입자들이 계속 빠지고 있나 봐. 그래서 둘째가 힘든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네. 나는 벌써 2억 정도 보태줬다. 너희도 모아놓은 거 있으면 보태. 이럴 때 첫째가 보태줘야 나중에 체면도 살고 그러지. 있는 거 다 보내줘 봐라. 동서네한테 빌려주시려고요? 동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 만나 얘기 들어보는데 80억짜리 건물 있다고 하면서 사기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